버드 제독의 비행일지, 지구 공동설의 두 번째 경험자, 리처드 에벌린 버드, 1888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죽었던 실존하는 미국의 영웅이에요. 이 사람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 따지면 박찬호? 김연아 정도 되는 급의 사람이었어요. 왜 유명했냐면은 그때는 뭐 연예인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탐험가로서 굉장히 유명했어.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웅이기도 했고 해군 제독이기도 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타임지에도 실리고 지금도 그 영상 자료가 좀 있더라고. 어쨌든 이 사람의 비행일지가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한 최초의 북극 탐험자예요. 1926년에 처음으로 북극을 비행기를 타고서 탐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지나서 1927년이 되면 뉴욕과 프랑스 사이의 대서양 무착륙 횡단 비행을 성공해요. 이게 어려운가 봐. 그리고 1년 더 지나면 비행기를 타고 남극을 탐험해요. 그러니까 영웅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 해군 제독을 역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56년에 미국 남극 탐험대의 총지휘관을 역임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록을 얘기하려고 해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극 탐험대 총지휘관으로 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북극을 탐사해 그때의 얘기입니다. 1947년 2월입니다. 북극지방 탐사에 대한 국방성의 명령에 버드 제독이 응하게 돼요. 정찰기를 타고 북극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열린 구멍을 통해서 2720km 지점까지 지구 내부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 속 문명을 목격하고 이것을 비행일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연료가 그만큼 갈 수 있나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포획돼, 어떤 특정한 힘에 포획돼 가지고 빨려 둥둥 떠간다라는 기록을 남겨요. 그 얘기는 자세하게 하나 볼게요.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의 비행일지는 기밀문서로 분류돼 있었다가 50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해제됐어요. 한국에도 번역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북극 너머 지국 속 비행일지라는 책으로 번역됐는데 이것도 절판이야. 다 옛날 책이에요. 그래서 다 절판됐어. 웬만하면 다 옛날 책 절판 많이 되죠. 우선 요약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요약. 47년 2월 북극점 부근 구멍을 통해서 7시간을 비행에 들어갔다는 거죠. 거대한 자연 환경을 목격합니다. 폭포, 초원, 산악지대, 그리고 매머들을 봐요. 얀센이 얘기랑 똑같지. 거대한 코끼리를 자꾸만 봐, 이 사람들이. 큰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지점에 다다르자 정찰기의 장치가 정지되었고 특정 힘에 이끌려 예인됩니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도시 문명을 보고 자동화된 교통 시스템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최고 통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받아요. 그 메시지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먼저 요약부터 해드리면 통치자는 일본의 원폭이 투하된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어요. 1945년에 투하가 있었잖아. 2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걸 우려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초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재난과 격변의 인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 비행체를 지구 표면에 보낸 적이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UFO야. UFO를 보냈었대. 그래서 이제 핵실험도 관찰하고 이것저것 관찰했었다. 그리고 이제 버드 제독이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국방성에 보고했는데 국방성은 발설하지 말 것을 명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세하게 비행일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 제독의 비행일지 1947년 2월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이 비행일지를 이름 없는 무명인으로 비밀리에 써야만 한다. 이 일지는 1947년 2월 19일에 행한 나의 북극 비행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변하고 진리의 필연성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때는 바야흐로 온다. 뭐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비행일지를 보시도록 합시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47년 2월 19일 06시 정각 북극 비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6시 10분 연료 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하늘을 날았다. 6시 20분 오른쪽 엔진의 연료 배합이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여 조정했다. 7시 반 베이스 캠프와 무전을 체크했다. 모든 게 순조로우며 무전 상태도 정상이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지. 그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비행하시는 분이 비행하면서 그 일지를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기록하는 거죠? 운전하면서는 할 수 없잖아요. 나도 이게 사실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맥락을 좀 보면 얘가 빠르게 10분마다 이거 쓰고 있는 것 같아. 한 문장 한 문장씩. 날아가는 도중에.
왜냐면은 나중에 비행 일지에서 나는 뭐 하다가 끝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쓰다가 못 쓴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때 뭐 오토파일럿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토파일럿이 뭐야?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같은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그 비행기 조종도 자동차랑 똑같이 우리가 그 시내에서는 핸들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 앞으로 300km가 뻥 뚫려 있는 직선 고속도로야. 그럼 잠깐 이렇게 옆에 뭔가 기록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비행을 뭐라고요? 할 때도 가능하다고요? 비행을 할 그렇게 때도 운전하는구나. 중간중간에 나침반 확인하면서 그 야간 비행 같은 경우는 별을 보면서 자기 경도 위도를 파악하면서 갔었잖아요. 그래서 별을 보는 능력 같은 것도 필요하고 했었었거든요. 예전에 그 어린 왕자 썼던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록하면서 가는가 그러니까 보다. 어느 정도의 기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북극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9시 10분 밑에 광대한 면적의 얼음과 눈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상이지. 그런데 나침반과 자이로 콤파스가 뭐야? 원 그리는 콤파스인가? 뭐 어쨌든 그게 되어 있어요. 자이로 스코프의 원형인가요 혹시? 자이로스코프는 뭔데요? 그 자이로스코프 얘기도 나오던데.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휴대폰 안에 자이로스코프가 요즘 다 내장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지 자이로스코프가? 팽이를 돌리면 네. 팽이 바닥을 이렇게 움직여도 우리가 평면 위에 있는 팽이가 돌고 있어요. 네. 근데 바닥을 움직여도 팽이는 계속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전 관성 때문에 위가 어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비행기 자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는 네. 내가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지 직선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자이로스코프를 돌려놓게 되면 그걸 가지고 비행기의 현재 모습이 수평인지 중력 방향을 기울어는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예전에 인셉션 그 팽이 그런 식으로 팽이를 네.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나침반과 자이로 콤파스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더 이상 계기에 의존한 비행이 불가능하다. 태양 나침반에 의존해서 비행을 계속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 그런데 얼음들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시 15분 멀리 산같이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9시 49분 처음으로 산을 본 지 29분이나 지났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진짜 산들이며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작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10시 정각 우리는 지금 작은 산들이 모인 지역 위를 날고 있으며 최대한 확인해가며 계속 북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산 너머에는 계곡이 보이는데 강인지 아니면 냇가 같은 것이 그 가운데를 흐르고 있다. 녹색의 계곡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으며 또 이상하다. 우리는 눈과 얼음 위를 날고 있어야 한다. 왼쪽 편으로 매우 큰 숲들이 보인다. 항해 계기 바늘들은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돌고 있으며 자이로스코프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일종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계속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그렇죠. 예, 자기가 기대했던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서 당황해서 맞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막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존나 긴데 이걸 막 중간중간 차는 거예요, 사실은. 고도를 426m로 수정한 다음에 계곡을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보여. 식물도 보이고 이끼도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빛은 다르다. 태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왼쪽으로 선회를 하자 무언가 큰 동물 같은 것이 밑에 있다. 코끼리 아닌가? 아니다. 맘모스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저기에 엄연히 맘모스가 있다.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베이스 캠프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10시 30분 녹색 언덕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외부 온도는 23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죠. 베이스 캠프와 교신을 시도했으나 무전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이 되면 시골 풍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러한 표현이 맞다면 저 앞에 도시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기체가 가볍고 이상하게 둥둥 뜬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맙소사, 기체의 좌현과 우현 쪽에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가 있다. 그들은 양옆에서 빠르게 내 옆으로 오고 있다. 원반형이며 발광하고 있다. UFO야? UFO야, UFO. 이제 매우 가까이 와서 그 비행체 옆에 문장까지 보인다. 갈고리 문장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이분은 몇 년 갔다 왔습니까? 이분은 잠깐 갔다 와. 짧게 갔다 와요, 짧게. 잠깐. 한 4-5시간 있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35분이 되면 양옆에 UFO가 따라 붙고 있었죠?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노르딕 아니면 독일 악센트가 약간 섞인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토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군. 이제 정확히 7분 후 당신을 착륙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11시 45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비행 기록을 급하게 적고 있다. 서너 명의 남자들이 걸어서 우리 비행기로 오고 있다. 그들은 금발에 키가 크다. 멀리 무지개 색깔이 빛나는 큰 도시가 보인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나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 것을 명령한다. 난 복종한다. 라고 마지막에 써 있는 거야. 이 이후는 버드 제독이 기억에 의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얘 혼자 있었던 게 아니야. 무전사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드 제독과 무전사가 비행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퀴가 없는 운반체를 타고서 빛나는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도시가 크리스탈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건물 앞에서 10분 정도 대기한 다음에 무전사만 남겨두고 2명의 안내를 받아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최고 권위자와 짧게 회동하게 됩니다. 최고 권위자를 이렇게 표현해. 세월의 연륜을 얼굴에 나타내고 있는 부드럽게 생긴 남자가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나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성품이 고귀하고 또한 지상세계에서는 잘 알려진 분이라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요. 지상세계라. 난 반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위자의 이야기를 요약할게요. 이 부분이 중요해. 왜냐면 요거 버드 제독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싶었는데 놀랍게도 고대 티벳의 전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권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위자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무렵부터 지상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플루겔라드, UFO죠. UFO를 보내서 이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리고 특사들을 보내서 지상세계의 권력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위자는 인류의 어두운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버드의 기억에 의존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류에게는 곧 암흑시대가 도래한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 기술들은 지저세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인류 앞에 나타나 인류의 문화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때가 되면 인류는 전쟁과 싸움의 무익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해라. 회동 끝. 존나 짧게 회동해요. 이게 몇 년도예요? 1947년도. 1947년도. 맞아요. 기억하고 있네? 정확합니다. 야, 근데 넘겨들으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였죠? 이거야. 곧 있어서 지상세계에 어둠의 전쟁이 온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멸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재건해야 되죠. 그럴 때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너희의 지식들을 이미 미리 갖고 있다가 너희가 재건하려고 할 때 등장해서 너희를 도와서 재건해 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샴발라 전설에 이 얘기가 나와. 새로 된 샴발라의 왕, 날고 이거요? 샴발라의 왕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곧 있어서 어둠의 세계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파멸될 때 그때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구원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비슷해. 전에 왜 구원 안 해줘요? 몰라. 알아서 하겠지 뭐. 조금 더 이해해서 얘기할게요. 회동 네. 끝났지? 방에서 나와서 무전사와 조우합니다. 무전사가 걱정해. 이거 왔냐고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을 막 서둘러서 보냅니다. 그래서 무언가 급박하게 막 돌아가요. 비행기를 타고 안내를 받아서 다시 이륙하게 됩니다. 비행일지를 재작성하는 거죠. 2시 15분 무전 신호가 들어왔다. 우리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2시 20분입니다. 다시 얼음과 눈이 덮인 광활한 지역 위를 날고 있다. 송신을 시도했다. 응답을 받음. 모든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고했다. 베이스 캠프는 우리가 다시 나타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3시 정각 베이스 캠프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후 얘기를 해줄게요. 한 달이 지납니다. 1947년 3월 11일 펜타곤에서 참모회의에 참석하게 되죠. 거기서 지저세계 지도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전부 녹음돼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요. 버드 제독은 6시간가량
최고 보안 부대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료적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명령을 받아요. 군인으로서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입을 일체 열지 말 것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요. 56년 12월 30일 마지막 기록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1947년 이후로 지난 몇 년간은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 이 일기에 마지막 기록을 덧붙이고자 한다. 일기장을 덮기 전에 나는 지난 몇 년간 명령받은 대로 충실히 비밀을 지켰음을 여기에 밝히는 바이다. 그것은 나의 도덕적 가치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긴 밤이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이 비밀은 나와 같이 죽진 않을 것이며 모든 진실이 언젠가는 승리하듯이 이 진실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은 안 갔나? 안 갔어요. 아까 전에 남극 탐험 대장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영웅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진짜로? 응, 유명한 사람이야. 위키백과도 나올걸 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하니까 전부 다 지구 공동선이랑 같이 관련해서 나와서 네. 그 영어 위키를 확인해봤거든요. 이분이 맞아요 지금? 네, 그 사람이에요.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여기서는 그런 책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년도에 아까 그래서 몇 년도에 쓴 책인지 물어봤거든요. 동명이인 묶은 거 제가 아니에요? 경고했죠. 근거를 찾지 마라. 근거 찾지 말라고. 동명이인 묶었구나. 미국에서 알아서 잘 처리했겠지. 그렇지. 위키백과 그러니까. 이런 내용 나오지 않게끔 말이야. 음. 어쨌든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공동설 끝. 네. 핵심은 이거였죠. 두 명의 사람을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랍 얀센 그리고 버드 제독 두 가지를 네. 봤는데 공통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말도 안 된다는 공통점. 지구 안으로 들어갔다 왔다. 그리고 맘모스도 봤다. 거인도 보고 얼굴이 흰 사람들이었다.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의 한계? 뭐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야. 집에 타일을 붙인다. 농사를 하고 있다. 밖에서 음식을 판다. 이 정도 얘기밖에 못하는 건 비슷하지 않나. 47, 나 안 특이하다고. 안 특이한 걸 얘기. 47년, 48년 이때쯤에 이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원자폭탄에 대한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도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를 상상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만에 하나 진짜 핵전쟁이 벌어지고 인류의 대부분이 절멸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지표면은 지금 도저히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 그럼 어디로 갈 거냐는 거야.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우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하로 파고 내려갈 가능성이 없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이미 많이 파놨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정도의 고대의 어떤 문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인류의 시작을 한 2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네. 그때쯤부터 이제 그 조상은 지금 우리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한 5만 년 전에 사실 있었어. 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20만 년 정도 됐으니까 걔랑 우리랑 비슷할 거야. 5만 년 전에 어떤 그 신석기 시대가 생겼었고 걔네들도 한 10,000년 만에 지금 현대 정도 수준이 될 정도로 어떤 그걸 달성했어요. 과학기술을. 네. 그러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못 사는 상황이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전에 있었던 문명들이 이제 땅 속에 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다. 옛날에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탐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거기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이 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위성을 통해서 다 알게 됐잖아요. 그 북극에 구멍이 없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쩌면 이 사람들이 구멍을 닫아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다 닫았다 한데. 그러니까 닫아놨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디로 도망갔을 거냐. 그러면 지하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어쩌면 저는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우리 인류도 만에 하나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어디로 도망갔나 하면은 지하 방공으로 일단 대피를 할 거 아니에요. 핵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자급자족 생태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결론 부분에 사실 이유와 비슷한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 인류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거야.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기술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우리보다 조금 앞선 문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이 앞선 문명을 생각한다? 이해가요? 우리가 앞선 문명 그러면 존나 앞섰을 것 같은 거야. 막 초광속 우주여행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뭐 범죄나 뭐 그런 게 다 해소되고. 근데 아닐 거야. 실제로 우리보다 한 50년 정도 앞선 문명도 있겠지. 네. 만약에 우리가 그 50년 정도 앞선 문명을 본다면 어떨까? 진짜 깜짝 놀랄걸? 지금 2016년 아닙니까? 1900 뭐 예를 들어서 50년대
한국에서 농촌에서 지내셨던 분이 서울로 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걸 봤다. 크리스탈로 된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고 사람들은 화려하게 무엇인가 무선 통신을 하고 있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할걸?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엉망진창이잖아. 사람들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사람은 다 똑같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최 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네요. 그렇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앞선 문명인 것 같아.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저세계에서 서양 끝. 이 정도 하면 오늘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남았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래에 만약에 정말 전쟁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세상이 됐다고 하면 그 영화 혹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아세요? 이퀄리브리엄. 그 영화도 되게 명작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식의 세상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도 없어지고, 않을걸?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저항을 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막 정말 일사불란한 우주 전체 어떤 조직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통일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정말 그러네. 스타워즈가 사실일 수도 있겠네. 서로 싸우고 난리 나야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 똑같은 왕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나 이렇게 전제해보는 거지. 얘들이 뭔가 보고 왔다. 지하 세계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왔다.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번에 이 지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텐데. 근데 같은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세계를 갔다고요? 다른 나라를 보고 온 거야. 무수히 많은 나라 중에서 그냥 다른 나라를 보고 올 수도 있겠다. 구소련을 한번 갔다가 미국을 한번 갔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슷은 한데 뭔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질문들이 모두 풀리게 됐습니다. 고대 샴발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알게 됐어. 이제 오늘 아마 샴발라 얘기를 다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동양에서의 지저세계 샴발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샴발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샴발라에 가는 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 갔다 왔던 롭상 람파에 대한 얘기는 오늘 못할 것 같아. 다음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행지 추천인가요? 그렇네. 샴발라에 대한 얘기를 개념 설명만 한 다음에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샴발라 전설, 동양의 지저세계, 아갈타 샴발라라고 부릅니다. 이 몽골이랑 티베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티베트권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이상세계를 얘기해요. 여기서 아갈타는 거인족에 의해 통치되는 지하 왕국, 국가를 얘기하고 그곳의 통치자를 우리가 세계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샴발라는 아갈타 제국의 수도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좀 이런 얘기가 있어. 샴발라가 두 가지로 갈 수 있대. 첫 번째는 이제 히말라야로 가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티베트 수도 라사에 포탈라궁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이게 아마 그 달라이라마의 겨울궁전으로 알고 있는데 포탈라궁 커요. 멋있어. 가고 싶어요. 나도. 근데 그 안에 사진 촬영 안 되거든? 근데 거기 지하가 샴발라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샴발라에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포탈라궁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진짜 있을 것 같아. 왠지 있을 것 같아. 포탈라궁에는. 포탈라궁에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하실이라는 게 더 이상해. 거기 뭔가 이상한 핵융합 발전소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 외계인도 살고 있고.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달라이라마는 지구 공동설이 아니라 샴발라가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고 달라이라마뿐만 아니라 다녀왔어요? 무수히 많은 고승들이 달라이라마 갔다 오신 것 같아. 얘기는 안 하고 정확하게. 근데 라마승들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샴발라 이거 어떤 문화적인 거거나 어떤 전설이냐 아니면 어떤 이상향 죽어서 가는 곳이냐라고 얘기하면 라마승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대. 진짜로 있는 곳이다. 지상세계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떤 지상세계에 대한 낙원이나 이상향은 어느 문명권에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벳에서는 샴발라라고 하지만 동양 장자에서는 뭐 장자가 철학이 꼭 아니구나. 뭐 도원명해서 그 이상세계 꿈꾸잖아요. 거기 들어갔더니 무릉도원. 네, 무릉도원. 그냥 조금 지내다가 나오니까 뭐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려 있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 보고 나왔더니 어떤 그런 세계를 꿈꾸고 전제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럴 수도 있어. 인간 뇌의 구조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추구하게끔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진짜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샴발라가 지구 내부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하 세계? 지구 공동설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지하 깊숙이 있는 넓은 국가야. 근데 저 신기한 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SBS인가 어느 방송에서 저거 탐험하는 거 기획해서 한번 보도한 적 있지 않아요? 샴발라요? 아닌가? 등산가랑 그 보트 타시는 분 해가지고 뭐 있었던 거 몇 명 묶어서 탐험가들이 저 샴발라 찾아가는 기록 본 거 있었거든요. 전 1편 보고 너무 별로 그냥 재미없다 해서 안 봤는데. 나도 그랬던 거 같은데. 있긴 있었어. 샴발라는 워낙 유명하니까. 네네. 어쨌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갈타가 국가고 샴발라가 이제 수도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샴발라가 나라 이름이고 거기에 안에서의 진짜 수도가 칼라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주소를 적어보면 여기 편지를 보낸다. 그럼 이렇게 보내야 돼. 아갈타 샴발라 칼라파라고 쓰면 서울 뭐 종로구 뭐 무슨 동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해하시죠? 칼라파는 내 생각에 명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샴발라는 불국 정토입니다. 피 안의 세계, 이상향,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곳, 고통, 근심, 걱정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무슨 되지 않습니까? 왜요? 여기도 이제 사람들 다 치고받고 싸우고 똑같을 거라며. 내 생각에 이상향이니까?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 생각에 올랍 얀센하고 버드 제독이 갔다 왔던 곳은 내 생각에는 이제 지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갈타 국가에서의 저 변방인 것 같고 샴발라는 아까 전에 그 가운데 있는 수도잖아. 그리고 칼라파는 수도 안에서의 더 중요한 곳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좀 레벨이 높지 않나? 헝거 게임 혹시 보셨어요? 헝거 게임? 못 봤어요. 그 헝거 게임의 수도 같은 곳이 말하자면 샴발라고. 그래서 거긴 풍족하고 사람들이 그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외곽에 있는 다른 구역들은 좀 힘들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길 갔다 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동조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빠져드는 거지. 이게 그냥 샴발라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한 7세기 무렵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불교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북방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갈타 샴발라 세계의 왕이죠. 야 이거 들어야 돼. 네. 예언이 있어. 샴발라의 아주 오래된 전통 예언인데 이렇게 예언이 있습니다. 아갈타 왕의 예언이야. 아갈타 왕은 샴발라 왕이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지상세계의 비극적 사건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남겨져 있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차츰 영혼을 잃어갈 것이다. 최악의 부패가 지상을 지배하게 되리라. 사람은 피에 줄인 짐승처럼 형제의 피를 구하며 목을 태우리라. 초승달은 가려지고 그 추종자들은 허위와 영겁의 싸움 속에 떨어져 왕들의 관은 전락하고 지상의 전 민족 사이에서는 무서운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 국가가 사멸할 것이다. 더욱 거대한 아름다운 도시라는 도시는 불로 망하게 되리라. 가족은 흩어지고 신앙과 사랑은 소멸하여 세계는 허무로 돌아가고 다음 50년 이내에 18년간의 전쟁과 대변제가 있으리라. 그 다음 이게 중요해. 아갈타의 여러 민족이 땅 밑에 있는 지저 동굴을 나와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갈타의 여러 가지 민족이 있나 봐. 올랍 얀센과 버드 제독은 민족 중에 하나를 보고 온 것 같아. 예언이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너희들이 망한 다음에 우리가 등장하게 된다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기원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샴발라 얘기를 해볼게요. 마노 다카야라는 사람이 쓴 낙원이란 책에서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샴발라 국토의 모양, 연꽃 모양입니다. 황금의 불탑이 줄지어 서 있다라고 해요.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샴발라의 왕은 누구인가? 깨달음을 얻은 자예요. 재위 기간 100년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민들은 깨달음에 가까운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샴발라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상이래. 그들은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 깨달음과 해탈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샴발라는 순화된 정신을 가진 현인들의 땅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예언했죠. 예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뭐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샴발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게 그 티베트 불교가 집대성된 티베트 대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티베트 대장경에 석가가 샴발라에 갔다 오셨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석가가 이제 샴발라에 갔을 때 이제 샴발라 국왕이 누구였냐면은 수찬드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석가가 샴발라에 갔을 때 이제 샴발라 국왕이 누구였냐면은 수찬드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석가가 샴발라에 갔을 때 이제 샴발라 국왕이 누구였냐면은 수찬드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석가가 샴발라에 갔을 때 이제 샴발라 국왕이 누구였냐면은 수찬드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칼라 차크라 탄트라라는 게 있대. 어쨌든 칼라 차크라 탄트라라는 가르침을 설법하고 돌아오셨다. 석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쓰여져 있대. 라마 승들한테 샴발라는 가공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하고 있는 세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샴발라를 못 찾느냐? 실제하는 세계인데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얼음과 눈에 덮인 신성한 산맥으로 이미 가려져 있다. 그리고 입구는 언제나 안개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세히 할 텐데 샴발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탐색으로는 불가능하고 마음을 맑게 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샴발라 세계의 문화, 언어는 산스크리트어를 씁니다. 얀센의 얘기랑 똑같죠? 의복, 뭘 입고 있느냐? 순백의 긴 옷, 머리에는 하얀 천을 두르고 있다. 한복인가? 주요 산업 농사, 배고픔과 질병,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잠깐 이제 티벳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티벳에 해부학 그림이 있고 막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티벳의 의학이 좀 독특해요. 뭐 해부학이나 생리학, 독특한 의학 기술들이 있거든요. 천문학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 샴발라에서 들여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궁금하지? 샴발라에 어떻게 가는지. 못 그죠? 가잖아요. 샴발라에 가는 길을 세계 최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샴발라로 가는 길. 안내서들이 많대요. 안내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뭐가 유명하느냐? 16세기 티베트의 왕이었던 림푸파가 남긴 그 방법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티베트 왕이었거든?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림푸파의 아버지가 사후에 샴발라에서 환생하게 된대요. 그때 림푸파가 아버지가 그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아버지한테 샴발라에 계시니까 편지를 전달하고 와라 라고 신하를 시키거든요. 그때 림푸파가 샴발라에 가는 방법을 알려줘. 그래서 그걸 정리했어요. 샴발라에 가는 구체적 방법. 첫 번째, 우선 여행사를 통해서 티벳 입경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 퍼밋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행사에 연락해가지고 일단 티벳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받은 다음에 인천에서부터 북경까지 가는 항공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 그게 되게 힘들죠, 요즘. 별로 안 힘들어. 돈 주면 다 돼요. 돈 주면 다 되는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그 북경 올림픽 이후로 이제 티벳 쪽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 갖고 전 티벳 그 보면서 진짜 가고 싶어가지고 막 침 흘리고 있었거든요. 티벳이요? 네. 근데 못 갈 것 같은 거야 거기를. 아니 돈 있으면 다 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얘는 관광을 위해서 가는 거고 네네. 전혀 이제 그쪽을 지지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이런 사상 검증까지 하고 그 다음에도 자유롭게 못 움직이게 한대요. 달라이라마 사진 갖고 있거나 막 그러면 체포되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티벳에 일단 들어가면 돼요. 가야지. 인천에서 북경 항공을 이용하면 됩니다. 북경에 도착했잖아. 네. 그러면 북경에서부터 티벳 수도 라싸까지 가는 열차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열차야. 네, 맞아요. 칭짱 열차 있거든요. 그거 되게 멋있대요. 타고 싶은데 48시간 걸립니다. 768위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한 14만 원 정도면 그 열차를 타고서 라싸까지 갈 수 있다. 라싸 도착했잖아. 이제부터 샴발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싸 출발. 서쪽으로 가면 시가체란 도시가 있어요. 여기도 좀 유명한 도시거든. 그 궁으로 가는 거 아니고 포탈라 궁으로 가지 않고 이 림푸파가 뺑뺑 돌아가는 길 알려줘요. 그치. 포탈라 궁 함부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신하한테는 자기는 쉽게 갈 수 있는데 신하한테도 어렵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한테 이렇게 시켜요. 라싸를 출발해서 시가체로 가라. 이게 현재 티벳 자치구 남부 지역에 있는 진짜 도시거든요. 시가체로 갑니다. 시가체 도착. 사원에서 여행 성취 기원을 해야 돼요. 여행에 성취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원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죠. 네팔로 향해서 쭉 걸어갑니다. 북서 방향으로 돌아서 카일리스 산으로 가요. 카일리스 산 알죠? 수미산이라고 불러가지고 티벳의 그 피라미드처럼 생긴 산이 있어. 하얀색 설산. 거기로 가요. 히말라야 산맥 북쪽에 있고 해발이 6,714m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뺑뺑 돌아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요. 다섯 번째, 산에서 황금 동굴을 찾습니다. 산 어딘가에 황금 동굴이 있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성자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 동굴을 찾아요. 그럼 여기가 샴발라냐? 그건 아니고 거기서부터 다시 북쪽으로 가면 라다크를 지나게 됩니다.
라다카 알죠? 네. 인도 북부에 있는 그 지금 달라이라마 계신 곳이죠. 아니구나. 어디 계시죠? 달라이라마? 다람살라. 다람살라. 네, 그죠. 지금 졸고 있어요, 지금 시기가. 어제 봅시다. 그래서 라다크를 지나서 카슈미르에 도착하게 됩니다. 카슈미르는 이제 파키스탄 북동부에 있는 고원지대거든요. 알고 있죠. 네. 카슈미르는 유명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바로 카슈미르로 가서 출발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뺑뺑 돌아서 카슈미르에 도착합니다. 정화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성을 보여야지. 7번째. 카슈미르에 도착하잖아요. 미로 같은 산길이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향해 가면 됩니다. 잘못 가면 이제 계곡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석가모니께 가호를 빌면서 가면은 길이 열린다라고 신하한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를 무사히 지나면 박시크라는 지역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박시크라는 게 옛날 이름이고 아마 이게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실제로 타지크라는 데가 있대. 거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까지 도착합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드디어 샴발라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너무 힘들게 가게. 박시크의 사람들은 기마민족이래요. 그래서 하얀 터번을 두르고 이제 사나웠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북부 평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냥 안 가면 안 됩니까, 여기? 신하니까 가야 돼. 아, 그래요? 며칠을 가면 키 큰 나무 숲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숲을 지나면 시타강이라는 강이 나타나요. 여기 닿으면 몸이 돌로 변한다. 그러니까 잘 건너라. 잘 건너는 방법은 나뭇가지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강을 건너면 평온한 초목이 보이고 코끼리가 놀고 있고 열매가 있다. 여기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제가 자세히 안 얘기했는데 이제 13번째가 돼요. 13번째.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길가에는 막 사람뼈가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라. 사자에서 이렇게 듣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통과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다 못하게 해놓은 거야. 갈까봐. 도대체 한 5번부터 갈 수가 없어. 네가 평안했으면 보였을 거야. 네가 마음이 정결했으면 보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면은 포탈라궁 지하로 가든가. 어쨌든 호수도 가고 이제 줄일게요. 호수 가고 사막 가고 험난한 산 나타나고 큰 뱀이 있는 둥지도 지나가고 천둥 번개의 들판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5번째가 되면 신비의 땅에 도달하게 돼요. 여기가 샴발라요? 여기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안 갔어. 밀당 장난. 신과 인간의 중간인 사람들이 있다. 신비한 매력의 처녀들이 있대요. 놀랍게도 이들과 즐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이 정신으로 향하면 몸이 정화가 되어서 신체가 금광불괴라는 신체가 된대요. 오. 그리고 이제 샴발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독특하네요. 지금 그 부분은. 그게 독특하지. 티베트불교 특징이에요. 밀교니까. 그치. 밀교의 특징도 있고 네. 약간 인도의 그걸 뭐라 그러죠? 슈트라? 카마슈트라.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무슨 죄야? 이 신과 인간의 중간인 아름다운 중간적 존재죠. 인격이 없구나.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니까. 이게 어떤 그 여성분들이 성적 대상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그 샴발라 이상향으로 향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오는 방문객만 여성들이랑 예를 들어 성적으로 결합해서 좋게 샴발라를 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고 이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제발 아무나 나그네 와라. 오면 난 준비돼 있어. 그럴 수도 나그네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고. 아내가 있고 사실 다 결혼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려면 무조건. 그렇죠. 그렇네. 이거 결혼한 사람 못 가겠는구나. 근데 뭐 지금의 이제 우리 윤리랑 조금 다른 느낌인 그럴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구도 방법이어서 티벳에서는 어떤 단순한 성적 결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니면 서로 구도 그러니까 도를 깨닫게 해주는 관계니까 단순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티벳 그 탕화들을 보잖아요. 탱화요. 탱화를 보잖아요. 그 불교 그 그림을 보잖아. 그러면은 왜 그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불교 그림들은 그 남성적인 형상을 하고 있는 석가가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티벳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결합돼 있어.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그 몸을 휘감고 이제 결합하고 있는 상태를 많이 보이더라고. 어쨌든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바위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바위벽이 너무 높대. 이게 끝이 안 보이는 바위벽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붓다의 자비를 통해서 길을 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안 나왔어요. 붓다의 자비를 통해서 열 수 있다. 그러면 성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발목에 방울을 달고 있대. 성자들이 나와서 가마에 나를 태우고 가볍게 하늘을 뛰어 날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고양이 같은데? 그래. 표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왔으니까 이제 택시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뛰어 올라오면 드디어 샴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샴발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는 것 같아. 정말로 이 과정을 거쳐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 어떤 이상향의 공간이라는 것이 외부적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수행하고 갈고 닦으면서 갈 수 있는 곳이다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동양에서도 그런 신선이 되기 위해서 무릉도원 들어가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네. 그 오욕을 다 없애고 네. 하면서 제가 봤었던 거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 악마한테 두들겨 맞는 장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 그것까지도 초월을 해야 되거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도. 네. 근데 누가 신성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그걸 도저히 못 견디고 어머니 하고 소리를 질렀다가 딱 이게 그 장면이 사라지면서 너는 아직 그렇게 신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었거든요. 어떤 동양에서? 네, 동양에서 중국에서의 어떤 일이었어요. 중국 설화 같은 거였어요. 아,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낙원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좋고 뭐 행복한 공간 이걸 떠나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리하면서 좀 얘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지저세계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지저세계로서의 지구 공동소를 받고 동양의 지저세계로서의 샴발라를 봤어. 우리가 아직 얘기 못한 게 뭐냐면은 여길 갔다 오신 분의 기록, 샴발라가 어떤 공간인가에 대한 기록은 아직 안 봤거든요. 롭상람파에 대한 얘기랑 인류의 기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이동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 이 샴발라에 있는 사람들, 지저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이 사실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음으로 좀 밀어가지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뭔가 응아하고서 똥 안 닦은 느낌.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바로 해야겠는데요. 이거? 아니야, 천천히 합시다. 근데 이제 일단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미스터리를 자꾸 보면 재밌냐면은 사실 끼워 맞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 그러니까 내용들이 길다 보니까 당연히 연결되는 공통 분모들이 있고 그걸 끼워 맞히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준다는 좀 특징도 있긴 한데 또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혹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정합성이잖아요.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다른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는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비슷한 구조나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무엇인가를 진짜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 뭐 대홍수 이야기처럼. 그럴 수도 있고 대홍수 얘기도 막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잖아. 그렇진 않은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구 공동소리랑은 상관없이 지금 사실 지금 이야기한 거 샴발라는 상관이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 최 사장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겠지만 다음 주 안에 하나가 되겠지만 근데 이런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없거든요. 사실 북극에 구멍이 없는 것도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다 나오는 거고 아마존에 발견되지 않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 지 표면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진짜? 지표면에 있는 건 거의 발견됐어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구글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인공위성으로 위성 사진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 해저 세계는 아직 신비의 세계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이제 인류가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지표면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주 신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뭐 지구 공동소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이제 뭔가 지하에서 몇백 년간 살았던 종족이 있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꼭 뛰어날 필요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발견된 것만으로 좀 신난 일인 것 같아요. 엘도라도에 대한 사람들이 꿈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샴발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하나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 거고 이런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초월해야 되고 이런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를 보여주는 거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좀 신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멕시코 고원이나 이제 잉카 문명이나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발견되기 쉬운 곳이잖아.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 있었잖아. 근데 그 문명이 이제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파멸돼서 그렇지. 혹시 반대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발견이 안 되는 지하로 들어간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아주 자연적인 동굴인데 원래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거기 안전하니까 거기서 거주하는 소수의 문명들이 생겼는데 그 문명들이 발전했는데 놀랍게도 현재 인류보다 조금 더 빨리 발전할 수도 있겠지.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 그래서 어떤 기술을 더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 광합성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것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먹거리 때문에. 네. 그런 게 해결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흥미로운 상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믿으면 좀 곤란한 거고 그거에 이제 사실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도 이제 책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과학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얘가 지혈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끼 같은 종류를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독립영양 생물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여기 발전된 문명이 일어났고 거길 탐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이언스 픽션으로 써보는 그런 상상 같은 건 되게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결론을 내가 이제 막 말하고 싶은데 못 말하고 있는데. 네네. 그 상상하다가 아까 몇 분이 정신병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믿기 시작하면 네. 사실로. 근데 이게 항상 들으면서 이 공통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모더니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을 경험하지 못했고 모던 건축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거제도는 뭐 모던 정도는 봤겠죠. 근데 이런 설화에 나오는 어떤 낙원의 공간들 보면 항상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약간 촌스러울 것 같은 황금이 여기저기 있고 그치? 뭔가 화려하고 뭔가 그런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라고 하는 거는 또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미래 영화들을 보면은 항상 모던의 끝판왕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도 그랬었고 그렇죠. 아까 이퀄리브리엄도 그렇고 너무 심플하기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처럼 조금밖에 더 발전이 안 된 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모던은 나타났었어요. 아니 걔도 어차피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었겠지. 그렇지 않았을까? 아 약간 앞서간다. 한 10년 약간. 15년 앞서간다. 그렇지. 그 정도일 수도 있을 거고. 얘기하고 싶어 죽겠네. 근데 내가 조사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은 우리가 되게 일반적인 일을 상상하는데 그걸 좀 알게 됐거든요.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우리 이제 인간 종족 있잖아. 그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릴라나 유인원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야. 자기네끼리. 자기네들끼리도 그렇고 그 종마다도 그렇고. 그래서 궁금했대 인류학자들이 도대체 왜 인간을 이렇게 비슷한 거냐. 흑인이든 백인이든 왜 이렇게 비슷한 건가. 같은 종이니까 비슷하지. 걔들도 같은 종 비슷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도 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몇 명부터 출발했냐면 600명부터 출발했다는 거야. 빙하기가 왔고 호모사피엔스가 멸종의 직전까지 갔대. 그래서 600명 정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근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걔네들이 퍼지다 보니까 유전자의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얘기도 하거든. 그게 미토콘드리아의 얘기죠. 사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얘기는 이제 인류의 진화 얘기하면서 이게 섞여 들어가긴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만 무엇인가가 발전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의 무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 600명에서부터 지금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발전한 건데 소수의 무리가 아주 풍요로운 동굴 속에서부터 발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이제 동굴 안이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전기도 쉽게 발견했고 그래서 거기서 뭐 인공 태양도 띄우고 공간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건물을 세우고 문화가 발전된 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샴발라다. 뭐라고 평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상상하는 게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재밌을 수 있어요. 이거를 증명해낼 겁니다. 놀라웠게도.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위험해지죠. 그렇군요. 증명하려고 하는 아까 제 기억에 28년간 그래. 간 분이 계시다. 너무 길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리해야지. 정리해야지. 토론하고 싶은데 토론할 거리가 없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있다면 뭐 갈 거냐 뭐 이런 거? 샴발라가 있다면? 가고 싶냐? 이런 뭐 거. 당연히 가야지. 당연한 거지. 아 진짜 가면 뭐 하는 거야 근데? 명상에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샴발라.
명상에 들어간다고. 여기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네, 말하자면. 그렇네. 삶과 죽음, 그 명상에 이제 한 100년, 200년, 300년 정도 명상을 하다 보면 삶과 죽음이 이제 희미해지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미라가 돼요.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최 사장님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했을 때 끝이 나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고 가는 길에 그게 정말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는 길에 안 가고 싶다. 포탈라군 바깥까지만 보고. 아, 그렇구만.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거지. 그런가 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하게 뭐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 1분 30초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 좀 얘기한 다음에 그 서양인들 2명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얀센과 버드. 그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한 건가요? 얀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메시가 이제 대신 써준 거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버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일지가 비밀 문서였다가 공개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거 뭐지? 결론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구만.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지구 공통성이랑 산발라 설명만 해주셨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유사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산스크리트어를 쓴다든가 지하에 있다든가 거인들이라든가 장수하고 있다든가 뭐 또 그런 면에서 동양과 서양이 유사점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 흥미인 것 같아. 첫 번째, 진짜로 있을 것 같다라는 면도 흥미롭고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흥미로운 거지. 도대체 왜 비슷할까? 도대체 왜 두 가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거를 상상해내는 것일까? 또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뇌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재밌었던 게 들으면서 그레이트 블루홀 생각나고 다시 찾아봤고 지금 거 하면서 포탈라궁 얘기를 다시 들으면 다시 한번 찾아봤고 포탈라궁은 뭔가 신비해. 그냥 신비해요. 그냥 그 신비함을 생각하고 거기는 우리가 사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라는 거를 상상하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엔 몰라. 사실은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까고 이제 검증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포탈라궁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이제 성실한 이유로 절대 보여주지 않을 거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쪽 티베트에서의 어떤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있을 때 정 안 되면 그쪽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않을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애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상해보는 건 전 즐거운 것 같아요. 마션을 상상하면서 즐거운 것처럼 가능할까를 생각해보면서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를 사람들이 따져보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지하 세계라는 것이 있고 그 자급자족 시스템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자급자족 시스템에서 이제 음식은 어떻게 섭취를 하는 걸까?부터 시작해서 태양이 없는 곳에서 생긴다면 모양은 어떻게 진화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도 생각해보고 의사소통은 사회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결국에 이제 일종의 소설을 쓰게 되는 것 같고요.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믿기는 힘들지만 없던 증거도 뭐 없으니까 최 사장님 마음속에 있는 걸로. 그렇군요. 저는 들으면서 걸리버 여행기 생각했어요, 계속. 걸리버 여행기 저희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책으로 읽어보셨나요? 소설책으로도 있는데 소설로 직접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고전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네네. 그림책으로 읽었어요. 어렸을 네네. 때. 근데 걸리버 여행기 소설로 읽으면 막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내용들은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가는 것들 그리고 그 사회나 사람에 대한 통찰 이런 것도 재밌어서 재밌다라고 하면서 읽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완전 다른 세계에 대한 체험 이런 거 쓰는 것들. 걸리버가 소인국도 가고 대인국도 가죠? 네네. 그리고 일본만에 자주 나오는 공중에 떠있는 섬도 가고 네네. 뭐지? 천공섬. 천공에서. 어떤 공통되는 사람들의 체험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자체는 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는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 네. 저는 그런 여지는 없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애들 그냥 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네, 저는 아까 그 인간은 뇌 구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나 인간의 어떤 뭐 생물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어떤 대뇌 피질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밤하늘 이야기도 했었는데 밤하늘 보면서 그냥 그걸 감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저 뒤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고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저 물질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게 다 문학 작품이 되고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기도 하고 어떤 놈은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미지의 세계, 미지의 자연, 특히 이제 고대인들의 자연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섭고 경이로운 것이었을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랑 되게 달랐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지금도 서울이 무지하게 춥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일본 잠깐 갔는데 바람이 너무 센 거야. 아, 일본도. 네, 일본 바람이 너무 세고 쭉 원자력 바람. 그렇죠. 우라늄 입자들이 섞여 있는 쭉 바람을 맞으면서 해안도로를 타고 쫙 달려가는데 나무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더라고요. 수목 구성하는 게 제주도 같나요? 예, 제주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되게 크고 나무들도 크고 한데 제가 음산한 거야. 우리나라 그 숲을 달릴 때 느낌과 다르게 음산한 느낌이 샥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의 특히 좀 음산한 귀신 이야기나 일본에 되게 많은 산신 그렇지. 그런 게 막 나와. 도깨비 이야기, 정령 이야기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겠구나.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경험들 밖에서 불어오는 저 센 바람과 어두컴컴한 곳에서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 커다란 나무 숲 같은 걸 보면서 느꼈던 그 경이로운 감정이 그런 상상력으로 표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정신병에 갈 수 있다. 그렇구만. 조심하자. 현대에 태어난 게 다행이야. 정신병원에 이런 걸로 안 끌려가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번에 밤하늘 이야기 얘기했고 김도인이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끝나고인가 뭐 이런 얘기 잠깐 한 게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슬퍼하진 않느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 밤하늘을 보면서 네네. 맞죠? 뭐였지? 정확한 워딩이 뭐였지? 신기한 게 밤하늘에 저희가 별을 보면서 진짜 짜증나 뭐 별 왜 저렇게 있어 막 그냥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쨌든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중립적인 느낌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경외감 아니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천문학과 대학원생들은. 정말? 근데 자기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밤하늘 보거나 어떤 그냥 낮에 하늘을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봐도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풀린다던가 어쨌든 마음이 편안해진다던가 넓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잖아요. 그게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나와지는 어떤 형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진화에 유리했기 때문인 거잖아. 밤하늘을 보는 게 우리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가? 저는 그것보다 그냥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배경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스트레스가 해소되느냐 하는 거지. 어쨌든. 네.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원시인들을 진화심리학을 말씀하셨으니까 원시인들을 생각해 보면 혹은 옛날 사람들 한 2000년 전, 1000년 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밤에 불이 없었잖아요. 그럼 전기불이 없었으면 밤에 볼 수 있는 거는 별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냥 흔한 일상인 거야. 근데 흔한 일상을 짜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권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서 사는데 바다가 짜증난다든가. 근데 일상생활이어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게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은 그렇지만 저희 도시에 사는 것도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매일 보는 일상들 되게 짜증나잖아요. 뭐 제주 사람 많다거나 차가 막히면.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에서는 도시라는 것이 나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응이 하지 않는 적응이 안 된 거지. 자연에서는 오래 살았고 너무나 몇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짜증나 그러면서 생존에 불리한 스트레스를 받는 개체들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갑자기 이제 진화심리학 얘기를 하냐면 어디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냐면은 그런 거였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이상향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혹시 이제 인간의 내재뇌에 있는 어떤 유전적인 특성이나 진화 심리학적인 특성 때문에 발현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좀 정리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다를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으로서 이러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탐구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있을 수도 있고 진짜로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봤는데 땅속에 만약에 세상이 있으면 네. 위에서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 큰 구멍만 하나 큰 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구멍에 들어오는 잠깐만 빛이 비춰지니까 그거는 충분히 생장이 안 되죠. 그래서 스모키 가스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다른 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죽기 전이에요 지금. 그럼 죽기 전에 언제나 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혀야겠다. 예를 들면 역사의 어떤 산 증인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어차피 죽은 다음인데 뭐 재밌게 한번 사람들을 한번 낚아보고 싶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동양 문화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죽기 전에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어차피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죽고 우리가 책이라든가 영화를 봐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비밀을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프로이트의 스승이었던 사람도 그렇고 낚아봐야지.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죽기 전에는 진실을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낚을 수도 있을 것 같냐? 전 낚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그러니까 그게 유쾌한 낚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하고 사실은 내가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연예인을 찍어서 쟤는 내 아들이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유쾌한 어떤 낚음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타임만 씨도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기 변명을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변명도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 왜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너무 두려우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사실만을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독실이는 낚을 수도 있겠다. 나 화성인 만나고 왔어. 좆대봐라. 이렇게 그렇게 좆대봐라의 생각이 아닌 거지. 유쾌한 거니까. 유쾌해봐라. 어때요? 죽기 전에는 정말 정직해질까요, 사람이? 저는 그냥 가상 경험을 해본 걸 말하면은 그 죽음 명상했을 때 체험이 만약에 내가 죽을 상태랑 똑같다라고 가정해보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상 체험일지라도 뭔가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사람들은 뭔가 어떤 현혹시켜볼까 즐겁게라도 뭐 이런 농담 던져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고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생활에 대한 어떤 뭔가 아쉬움이라고 하면 뭔가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 긍정적인 감정들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안 느껴졌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나 뭐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해보면 죽기 직전에 어떤 흥미로운 얘기들을 뭐 지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한번 전달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욕구는 잘 안 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독실님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깡쌤 어때요? 깡쌤은?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죠. 네. 그럼 뭐 해적왕이 죽으면서 어디다가 내가 평생 모은 보물을 어디다 숨겨놨어라고 하는 것들이 진실일 거다. 그런 얘들이 많이 있죠. 몇 가지 얘들이 있잖아요. 해적왕을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죽기 전에 다 어느 섬에다 모아놨다 했더니 그 섬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당시부터 이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있었고 이거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낚시 사건인데 그렇죠. 역대급 낚시. 그리고 죽기 전에 한번 낚아봐. 이건 좀 인지 부조화 같긴 한데 실제로 이 사람이 DNA 증거를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얘가 범인인 게 맞는데 끝까지 나는 결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죽고 근데 사실 범인이야. 근데 자기 스스로도 이제 아니라고 믿고 싶어서 일종의 어떤 정신 질환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인지부조화나 인지부조화일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예들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는 죽기 전에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냐 이 말이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최 사장님이 얘기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결국엔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양심 고백이었어. 51구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거기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평생 함구하고 살았지만 내 양심에 맞춰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까? 그렇구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조금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요거 뒷부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북콘서트. 맞다. 예스24 다음 주로 하죠. 공개 방송에 대한 내용이 아마 올라오게 될 텐데 저희가 음량 잘 정비해가지고 깨끗한 음량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교양 북콘서트. 그렇죠. 여러분들 시민의 교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읽었냐니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